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 한국사 16번째 강의 조선의 외교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과서 6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조선의 외교정책은 무엇이었느냐면 4대 교린 정책이 기본 정책입니다. 그럼 4대 정책이라는 건 뭐냐? 말 그대로 받들어 모시는 겁니다. 상대국의 나라를 임금의 나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하가 되는 거죠. 또 교린 정책은 뭐냐면 여러분들 동생 대하듯 하는 정책입니다. 우리가 형이고 그리고 상대국이 동생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동생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동생에게 대하는 모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때로는 압박을 가하죠. 그리고 때로는 해유를 합니다. 역시 교린 정책은 강경 정책과 해유 정책을 동반하게 돼요. 한마디로 때리고 다독거리고 때리고 다독거리는 정책을 추진하는 겁니다. 자, 먼저 4대 정책은 명나라에게 지냈습니다. 명나라는 우리보다 큰 나라 대국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고 우리보다 앞선 문명국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명나라에게 4대를 취함으로 실리 이익을 취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취한 외교정책입니다. 물론 조선의 건국과 더불어서 시작된 건 아닙니다. 조선의 태조 이성계 때는 여러분들 이 명과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왜? 바로 요동정보를 계획하고 추진하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명나라와 갈등과 대립이 꽤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태종 이방원이 집권하고 이후에 일어난 해에 요동정보를 사실상 포기합니다. 그래서 명나라의 관계가 급격히 여러분들 정상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교류가 활발히 전개가 되는 겁니다. 자, 그에 비해서 우리 여진은 여러분들 교린 정책을 추진하는데 이 교린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조선이 영토 확보의 목적과 그리고 국경선의 안정, 국경지역의 안정이죠.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될 것이 우리가 많은 학생들이 자, 이 조선이 건국과 더불어서 압록강, 두만강이 우리의 국경선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려 말 조선 초기의 국경선은 압록강 중류서부터 시작해서 함흥평야 지역까지. 한마디로 여러분들 압록강, 두만강 이 지역을 이렇게 국경선으로 바꿔 놓은 사람이 누구냐면 세종이 되는 겁니다. 세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재운동을 시켜서 사군을 정복합니다. 한마디로 여진을 혼냈어요. 그 다음에 육진을 역시 개척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군과 육진의 개척은 우리의 국경선이 어디서부터? 압록강으로부터 시작해서 두만강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정복한 지역, 이 정복한 지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사람들을 이쪽으로 이주시키는 정책을 추진해요. 물론 노비 같은 사람을 성량 풀어줘서 양인으로 승격시켜줘서 이동도 시킵니다. 이런 정책을 3인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3인 정책을 실시하는 이유는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이루어졌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특히 수능 그리고 한국사 인증시험에서 자주 출제됩니다. 자, 이렇게 여진의 강경책을 추진했기도 하고 또 회유, 꼬시기도 했습니다. 경원, 종성 이런 곳에 무역소 설치해서 물건을 사가게 해줬어요. 한마디로 물건 없고 배고프다고 말 물고 오지 마, 쳐들어오지 마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진족들이 우리나라에 귀화를 하면 신분에 따른 예우를 해줬습니다. 물론 일본에게도 교린 정책을 추진했어요. 일본에게 강경한 모습으로는 여러분들 여기 쓰시마섬을 정벌해 버립니다. 누가? 이종무가. 자, 이때 여러분들 돌려주지 않았으면 우리가 조금 행복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돌려줬습니다. 사실 대마도는 우리하고 진짜 가까워요. 여러분들 부산의 태종대에서 날씨 맑으면 대마도 보인대잖아요. 그런데 비해서 일본은 생각보다 본토에도 멀어요. 이렇게.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마도 사람들은 우리나라 관광객 때문에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일본 애들이 그런 고마움도 모르고 출입문에다가 한국인 출입금지 어이없는 짓을 했죠. 그냥.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사람들 보고 오세요 오세요 스미마생 하면서 죄송하다고 표현하지만 우리 뭐라 그래, 개소리 하지마. 그래서 아직은 안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1년만 더 이상 우리나라 관광객이 대마도를 찾지 않으면 대마도 원주민들 전부 다 어부됐을 거예요. 어부. 물건 파는 사람들, 관광상품 파는 사람들 다 어부됐을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맛을 좀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해외의 일환으로 산포 같은 걸 개항해서 일본 애들한테 야, 노략질하지 말고 바로 정상적으로 물건 사가도록 해. 이렇게 산포를 개항해서 회유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이랬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이런 서걸놈들이 또 쳐들어와요. 이게 1592년에 일본 애들이 무슨 난을 일으킵니까? 임진왜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자, 이런 임진왜란이 일어날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 붕당 정치가 막 시작돼서 동인과 서인, 그리고 여러분들 붕당 간에 여러분들 다른 나라를 쳐다보는 시각과 그리고 국방 대책에 대해서 입장이 전혀 다르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일본 애들은 여러분들 부산포, 연포, 제포, 삼포에 와서 전쟁 일으키고 을면으로 해변 일으켜서 시끌시끌시끌해요. 이때 정말 여러분들 국방에 대비를 완벽하게 했다고 한다면 이 시련은 없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특히 율곡 이이 선생의 10만 양병설, 여러분들 10만은 아니래도 한 5만, 3만만 양성했어도 아마 이렇게 20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는 거지 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에 관해서 일본은 이미 전쟁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는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왜? 일본이 100여 년 동안 전국이 통일이 됐어요. 여러분들 전쟁 경험이 있다는 건 정말 엄청난 자산이에요. 솔직히 전쟁 나서 우리 칼 들고 남 옆에 찔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쟁 처음 참여하는 사람이, 솔직한 얘기지만 남 옆에 찔르기 쉬워요? 찔러본 놈들이 잘 찔르는 거야. 전쟁 나면 여러분들 총쏜 여러분들 아무리 적군이지만 여러분들 총 쏘기가 쉬워요? 힘듭니다. 근데 일본 애들은 전쟁 경험이 있는 병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하는 사람은 이 전쟁을 계획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내전을 통해서 자기에게 불만을 가진 세력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들의 이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결국 바깥으로 눈을 돌리게 한 겁니다.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그럼 이들이 여러분 어쨌든 전쟁터에 나갈 거 아니야. 불만인들이 나가서 여러분들 죽어주면
우리 도요토미 히데요시 웃으면 되는 거고, 만약에 버텨서 안 죽고 살아 돌아오면 시간 벌었잖아. 그리고 내 편으로 다독거리면서 결국 만들어버리면 되는 거야.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싶은 거야 지금. 그래서 명분을 만든 겁니다. 정명가도. 우리 명나라 정복하러 갈 테니까 조선 길 좀 빌려줄래? 아이고 어이없죠. 그럼 길 빌려주면 길 돌려줘? 응?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드디어 침략을 해요. 1592년 4월에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1592년 5월에 20일 만에 결국 함락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수도가 함락당해요. 근데 이렇게 함락이 결정적인 그런 하나의 전투가 바로 이 신립장군의 충주 탕금대 싸움입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 아마 일본 애들을 저지했으면 여러분들 이렇게 서울이 한 방에 날아가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신립장군의 패전은 결국 한양의 함락, 결국 의주는 피난의 길을 가는 겁니다. 개성을 지나 평양을 지나 의주까지. 그리고 누구에게? 결국 명나라에게 구원을 부탁을 하죠. 그래서 명나라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밖에 없죠. 왜냐? 아까 일본 애들이 요구했어요. 야, 길 빌려줘. 우리 니네 나라 쳐들어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어디? 명나라 쳐들어가려고 하는 거야.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명나라? 우리나라 도와줘야지. 이 전쟁의 원인은 사실은 누구니까? 명나라 침략하려는 일본의 목적이니까. 그래서 이제 일본 애들이 결국 자 쳐들어왔지만 이제 누가? 명나라가 이제 일단은 이제 도와줄 수밖에 없어. 이제 구원을 해와. 물론 우리는 여러분도 이렇게 항전이 끊임없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 민중들이 항전을 해요. 우리나라 민중들이 어떤 민중이에요? 정말 저항정신이 투철한 국민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홍의장군 곽재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서산대사, 그 다음에 사명대사. 그럼 좀 대사라는 말 나오니까 오 스님이네. 그만큼 우리나라 불교는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나라를 생각하는 면이 강하다 그랬죠. 호국적인 요소가 강해요. 나라가 지금 위기에 봉착하니까 스님들이 또 들고 일어난 거야 지금. 얼마나 대단해요 지금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들 700의청의 그런 하나의 주인공 조은과 영규. 그럼 여러분들 조언하면 여러분들 유생이겠지만 영규하면 역시 뭐가 되겠? 승려가 되겠죠. 승려. 따라서 의병들은 여러분들 승려와 여러분들 유생들이 리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의병들은 대부분 다 이름 없는 다수의 민중이죠. 자, 이런 의병들의 각 지역의 지형과 지물을 통해서 일종의 게릴라 전술을 통해서 항전을 해서 일본군들을 괴롭힙니다. 자, 이 와중에 여러분들 또 수군, 우리 수군하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이순신 장군을 떠오를 수밖에 없죠. 이순신 장군의 가장 큰 공은 뭘까요? 일본 애들이 만약에 이렇게 수군하고 육군하고 아울러서 이렇게 쳐들어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고 끔찍하죠. 솔직히 한 방에 날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순신 장군이 여기를 끊어버린 거예요. 일본의 수군을 무력화시킨 겁니다. 일본의 전투력이 여러분들 3분의 2가 약화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들 이 호남 지역의 최대의 곡창지대를 보호하죠. 그래서 일본의 그런 하나의 식량 문제를 가져오게 하는 결과를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 조선왕조실록 중에 전주 사고군이 여러분들 소실되지 않고 결국 남아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나라가 정말 엄청난 문화유산을 간직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어쨌든 이와 같은 수군의 역할과 의병들의 역할, 그리고 명나라의 원군의 파견, 그리고 드디어 조명 연합군이 평양을 탈환합니다. 자, 이 평양을 탈환하게 되면서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왔겠어요? 그렇습니다. 자, 드디어 일본과 명나라는 휴전을 이야기를 하게 되고 잠시 전쟁은 멈춥니다. 자, 멈추지만 어쨌든 일본군이 우리나라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피해는 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휴전이 결렬이 되면서 일본은 다시 쳐들어와요. 천원유 재란이 발생한 겁니다. 이게 1597년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조명연합군이 결국 충청도의 직선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고 우리 이순신 장군이 드디어 명랑이라는 곳에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전세는 급격히 일본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다 주죠. 거기에 여러분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었습니다. 일본군은 부랴부랴 철수를 하려고 했죠. 이 마지막까지 철수를 놓아주지 않는 장군이 이순신. 무슨 해전에서? 노량해전에서 일본군을 아주 크게 격파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노량대 쪽은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고 하는 말로 이순신 장군도 끝을 맺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이 전쟁은 동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전쟁의 당사국이었던 우리는 뭐 더 말할 필요가 없죠. 얼마나 많은 인구가 죽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땅들이 황폐화 됐겠습니까? 사람도 죽고 땅도 황폐화가 되면 국가 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궁핍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많은 문화재가 소실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경복궁, 그리고 불국사가 불태워지는 겁니다. 물론 경복궁은 우리가 부른 겁니다. 가슴 아프죠. 그리고 일본은 정치 권력의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정권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 정권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막부가 오늘날 동경에서 생겨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막부를 에도 막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일본은 많은 우리의 문화재를 약탈해 갔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납치했습니다. 학자인 성리학자를 납치했고 기술자들을 납치했습니다. 인쇄공도 납치했고 도공도 납치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 기후 약조를 체결하고 난 이후에 결국 문화사절단으로 뭐를? 통신사를 파견합니다. 일본은 여러분들 우리에게 요청을 해서 우리가 파견한 겁니다. 이 통신사가 여러분들 일본으로 감으로 인해서 일본 에도 막부의 정당성, 어떤 일본의 에도 막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꼭 뭐가 똑같으냐면요, 사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높아지는 것 중에 하나, 만약에 미국 대통령이 좀 우리나라 방문해 보세요. 한 40% 지지였다면 갑자기 45%, 50% 지지율이 높아집니다.
참 슬픈 일이죠. 슬픈 일. 자, 어쨌든 일본의 그런 하나의 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게 무슨 전쟁이 가져다 준 결과다? 임진왜란이 가져다 준 결과다. 자, 그런데 반해서 중국도 엄청 변화가 옵니다. 여러분들 명나라, 우리나라 도와주고 힘이 약하대요. 물론 명나라는 우리나라를 도와준 것만으로 약해진 건 아닙니다. 내전이 이미 상당히 일본의 명나라의 국력을 약화시켰죠. 자, 이런 중원 지역의 명나라의 국력의 쇠퇴는 만주 지역의 여진족의 급성장을 가져다주고 이 여진족에 의해서 후금이 건국이 돼요. 자,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을 한번 그려보세요.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들 에도목부가 탄생하고 막 문화도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은 명나라는 급격히 쇠퇴해지기 시작을 해서 힘이 빠져나가고 있으며, 그 다음에 만주 지역에 있었던 여진족들의 힘이 무럭무럭 커져가고 있구나. 자, 이럴 때 우리나라에도 이제 왕이 바뀌었습니다. 바로 광해군이라는 사람이 즉위를 했어요. 자, 이 광해군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후복구 사업을 추진합니다. 당연히 성곽도 수리하고 무기도 개발하고 그리고 토지와 인구를 조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국가재정도 튼튼, 국방력도 강화에 힘을 쏟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문제가 생겼어요. 후금이 명나라를 공격했습니다. 그럼 공격당한 명나라는 딱 이야기를 했겠죠. 우리 보고, 야, 조선 도와줘, 우리 힘들어. 그래서 명나라에게 원군을 요청합니다. 안 도와줄 수가 없죠. 얼마 전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도와줬는데. 자, 근데 여러분들 지금 명나라는 쇠퇴하는 모습이고, 그에 반해서 지금 후금은 강성해요. 실리를 바탕으로 한 외교 정책을 추진한 광해군의 입장에서는 결국 친명 정책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중립을 지키기로 합니다. 그리고 바로 도원수였던 강옥립에게 이야기를 하죠. 도와주러 가되 상황에 따라 명나라가 이길 것 같으면 명나라에 붙고, 후금이 이길 것 같으면 후금에 붙어, 그랬어요. 무슨 외교? 중립 외교 정책을 추진합니다. 자, 이와 같은 중립 외교 정책을 추진해서 실리를 추구하려고 했지만 우리나라 서인들, 당시 이 광해군의 중립 외교를 적극 옹호했고 같이 했던 북인들에게 반발을 할 수밖에 없죠. 자, 서인들은 이야기합니다. 너는 참 의리가 없구나. 그리고 너 어떻게 네 동생 바로 여기 영창대군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이 선조라고 하는 사람은 의낭으로부터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세자들은 많이 있습니다. 세자가 아니라 이 왕자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 누구로 세자를 임명할 거냐 그랬더니 그 중에 가장 똘똘한 누가? 그 광해군이 결국 세자가 된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지난번 기억나요? 정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건조기 사건을 계기로 해서 결국 얻어맞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요 선조는 누구를 좋아했냐면 이 사람을 좋아해서 신성군을. 신성군이 세자가 됐으면 좋겠는데 아무 생각 없는 정철은, 유성룡은 광해군을 지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왕의 마음을 제대로 못 읽었다. 그래서 정철이 유배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철을 되지게 패야 돼.
죽여줘야 돼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 북인. 아니야 아니야 지금 죽일 것까지는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기에는 남인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북인과 남인으로 나눠지는 게 바로 정철의 건조의 사건, 광해군과 신성군의 관계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결국은 여러분도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영창대군을 결국 광해군이 죽였어요. 그러면 여기 임목대비 엄마 자기 아들이 죽었습니다. 난리 났겠죠. 그래서 결국 이 광해군하고 사이가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광해군이 엄마 궁궐 바깥으로 나가. 그래서 쫓아내는 거예요. 폐위. 그러니까 서인이 야 너는 의리도 없고 동생도 죽이고 엄마를 쫓아내는 불효자식이네. 너를 군주로 받들 순 없어. 그래서 광해군을 쫓아내고 그리고 서인이 집권을 하는 겁니다. 자, 서인이 집권을 했어요. 그럼 서인은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인조를 왕으로 앉혔습니다. 그럼 인조는 뻔하죠. 인조는 누구 말 잘 들어야 돼? 서인 말 들어야 되겠죠. 그럼 당연히 기본적인 외교 정책, 무슨 정책을 포기하겠습니까? 그렇죠. 결국 친명 배금 정책을 추진하고 중립 외교를 포기하겠죠. 그죠? 자, 광해군 쫓아냈잖아, 지금 서인이. 그러니까 당연히 중립 외교를 추진할 수밖에 없는 거겠지. 그럼 당연히 생각을 해보세요. 금나라 입장에서 볼 때, 우리를 배척해? 기분이 그러네. 응?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결국 조선을 침략하는 겁니다. 물론 정봉수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항전을 하지만 결국 힘이 딸리죠. 그리고 결국 조선 정부와 화해를 맺고 니네가 형해. 바뀌는 거예요. 니네가 형해. 우리가 동생할게. 그리고 종묘란을 끝을 맺습니다. 자, 얼마 안 가서 여러분들 이 후금이 청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청나라를 세운 이 후금은 우리한테 한마디 하죠. 야, 알아서 해. 니네 명나라한테 임금이라고 했지? 우리를 임금이라고 이제 불러. 니네는 신하로서의 예의를 다하도록 해. 군신관계를 요구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물론 어쩔 수 없네. 그렇다고 그래서 종묘사직을 지키기 위해서 자, 이 청나라랑 맞짱 뜰 수도 없으니까 일단은 화해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주합하. 무슨 개소리야. 야만족한테 우리가 어떻게 신하로 자처할 수 있어. 우리 못해. 차라리 붙어. 주전파인 척화파가 있는 겁니다. 꼭 이렇게 여러분들 강경파하고 온건파하고 붙으면 참 이게 역사는 거의 강경파가 이겨요. 응? 그 척화파가 결국 이깁니다. 청의 요구를 거절해요. 무슨 개소리야. 우리가 무슨 니네를 임금으로 모시고 개소리 하지 마. 이러니까 청나라가 이런 싸가지 없는 것들 하면서 쳐들어오는 게 병자 호란입니다. 이게 1636년이에요. 왕실 사람들은 강화도로 1차 피난 갔지만 이 인조는 자 강화도로 피난 가다가 결국 이 청나라 군대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배를 돌려서 결국 남한산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45일 동안 그 항전이 시작됐지만 결국 항복하고 말죠. 그 남한산성에서 여러분들 드디어 삼배옷을 입고 죄인의 몸으로 걸어서 오늘날 잠실벌 석촌호수 쪽 그쪽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삼배구고두례라고 하는 의식에 따라 청태종한테 항복을 하는 겁니다. 한 번 절하고 세 번 머리 박고
한 번 절하고 세 번 머리 박고, 한 번 절하고 세 번 머리 박고. 근데 땅을 박는 그 강도에 따라 반성이 평가해. 얼마나 세게 박았겠어요. 그래서 인조 그냥 맞박이 피가 작살났을 거 아니야. 그러면서 무슨 느낌 들어? 반드시 나는 이 오늘의 치욕을 꼭 복수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리고 결국 항복의 대가로 결국 아들들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청나라로 끌려가는 겁니다. 큰아들 소현세자도 그리고 둘째 아들 복림대군도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청나라에 간 이 두 사람의 입장이 전혀 달라요. 소현세자는 청나라 정말 발전했구나. 서양 문물과 교류가 되게 활발하구나. 우리나라도 이렇게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청나라 문물을 받아들여서 발전시키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복림대군은 아버지의 치욕, 나의 치욕 꼭 복수를 해 주마. 꼭 청나라를 박살낼 거야 라고 하는 북보를 생각하죠. 자, 이 두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인조는 누가 더 예뻤을까요? 자기의 치욕을 갚아주겠다고 하는 복림대군이 예뻤을까요? 아니면 청나라 문물을 받아들이자고 하는 소현세자가 예뻤을까요? 이 소현세자는 의문의 죽음을 당합니다. 많은 사람은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아버지의 무기나에 청나라의 안갚음을 가하려고 했던 서인들에 의해 혹시 독살당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역시 인조가 죽고 난 이후 복림대군이 효종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당연히 무슨 운동을 전개하겠어요? 북벌운동을 전개하겠죠. 그리고 서인들은 이 북벌운동을 지지하는데 그 지지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작은 중국이야. 작은 문명국이야. 우리는 1등은 아니지만 1.5등은 돼. 라고 하면서 결국 야만적인 청나라의 다도를 부르짖는 무슨 운동? 북벌운동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서인의 송시열 그리고 송시열의 주도하에 만들었던 북벌운동의 핵심 부대가 오군영의 하나인 어영천이라는 부대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와 같은 북벌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미 명나라도 간지 오래됐고 그리고 보니까 정말 청나라 발전됐더라. 차라리 청나라 문물을 받아들여야 돼. 연행사로 따라갔던 여러분들 박지원은 청나라 문물을 수용을 주장하는 바로 북학론을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이 박지원의 제자였던 박재가도 역시 청나라 문물을 받아들여야 돼. 배워야 돼? 무슨 논을 주장하는 거예요? 북학론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상실학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나중에 개화 사상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북학론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배운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 조선의 기본적인 외교정책과 그리고 임진왜란 그리고 병자호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난이 가져다주는 동북아시아의 정세, 여러분들 이런 변화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북벌운동과 북학론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설명을 했어요. 자,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써 여러분들 조선의 여러분들 외교관계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기로 하죠.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